지난 주말이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했었던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 그 마스터 플랜 발표와 추진을 좀 무기한 보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지역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투자하셨던 분들의 고민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지역 어떻게 앞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시장 분위기 원장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이제 오늘 화요일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특히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용산 지역의 정책적인 변화들이 지금 몇 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여의도를 통째로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용산 지역의 용산역부터 서울역까지를 지하화시키면서 동서간의 소통을 이루고 거기에 각종 복합 건물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 집값 잡기라고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요. 바로 며칠 전에 다시 그걸 이제 뒤집었죠. 이제 그러면서 용산 지역에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셨던 많은 분들, 또 계약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마스터 플랜이 연기가 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집값이 빠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또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되도록이면 좀 자세하고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용산 개발이 무엇이길래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는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개발 발표를 연기시켰을 때 그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기초 학습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개발, 막연하게 용산 개발이라고 하면 도대체 개발은 무엇일까요? 용산 역세권을 국제업무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개발이고, 서부 이촌동 재건축도 개발이고, 한남 뉴타운 1구역부터 5구역까지의 개발도 개발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현상과 미래에 올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기 전에요, 바로 상담을 한 분을 해드리고 학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한남 뉴타운에 들어가고 싶다. 한남 뉴타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실거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금은 현금이 한 7억 정도 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 세 식구가 사시는데요. 과연 그 현금을 가지고 한남 뉴타운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모으고 대출도 받고 이게 가능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요. 과연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개발지에 투자를 하거나 거주를 하거나 미래를 보고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알아야 될 기초적인 사항들부터 오늘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여기다가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하는 말을 적어놨어요. 이 도시관리계획이란 말이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법적인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요,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요, 모든 것이 다 계획을 짜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구체화되는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계획이거든요. 이것이 구체화되는 계획을 우리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 관리계획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발의 종류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각 시, 군, 구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의 종류에 따라서 개발의 방향과 그리고 선택,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가 되게 되는 인데요. 관리계획의 내용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첫 출발점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용도 지역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종상향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상향. 정확하게 얘기해서는요.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용도 지역은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거 지역도 있고요. 상업 지역도 있고 공업 지역도 있고 이 주거 지역 안에서도요.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중심 상업 지역이라든가 유통 상업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공업 지역도 뭐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뭐 중심공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주거 지역만 한번 살펴보면 관리 계획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용도 지역이 종상향이 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만약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3종으로 종상향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깔고 있는 토지의 담보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건축물의 담보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라든가 분양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져서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지역이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이 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바로 관리 계획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2030 생활권 계획 안에는요. 지난해 발표를 했었죠. 그 안에는요.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도 지역 상향이 필요한 근거와 지역은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 용도 지역 상향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좋겠죠. 그런데 용도 지역 상향은 사실상 100%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만한 필요성이 있어야 그것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가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 대비 분담금이 낮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성이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서울시에서 용도 지역 상향을 상업 지역으로 많이 상향시켜 주는데 조금 인색한 지역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을 비롯해서 또 이제 남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남산이라고 하는 곳은 산이기 때문에 그 밑자락에 있는 마을들, 특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요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폭이 한강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용도 지역과 관련된 문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수립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용도 지역 관리 계획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 관리 계획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울시에 가면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 안에 들어가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용도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용도 지구라는 말도 있고 구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 이 세 개는 전부 다 토지에 대한 규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우리가 토지계획 이용 확인원상 어떤 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더라. 어떤 구역이 설정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사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산 지역에 투자를 하든 성동 지역에 투자를 하든 서울시 어디를 투자를 하더라도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수업 시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반시설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지하화시키겠다라고 하면 철도망을 밑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기반시설의 정비, 개량이거든요. 이러한 기반시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용산 지역에 어떤 도로망을 넓힌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공원을 만든다거나 민족공원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도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에 들어가면은요, 용도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구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기반시설이 어디가 설치가 되고 개량이 되고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미리 예고가 되고 그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용산에서요.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지하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근데 아쉽게도요, 그것은 한강로 일대거든요. 한강로 그 왼쪽 편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 발표 이전에도 한강로는요, 일단은 상업지역이 많이 있고 복합시설들, 주상복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하화된다라고 하면서 그 파급 효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생기게 되고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쪽 주변에 그것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가가치가 그쪽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빌라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논리적으로 끌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이 더해져서 사실은 지금 용산이 한 1, 2주 전부터 뜨겁게 된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용산 국제 업무지구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산 국제 업무지구의 마스터 플랜도 이번에 이제 연기가 되게 되었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좀 서부 이촌동 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리하자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 기반시설 이런 모든 것들은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발 계획,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공에서 주도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있는데,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은 대부분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이고,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이 뭐 투기지역도 더 지정을 했고, 투기과열 지역도 더 지정을 하고, 조정지역도 늘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까지는 이제 수요에 대한 억제책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나온 것이 하나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일대에 한 14군데 정도의 택지개발지구를 다시 신규로 지정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발표가 되는 시점과 과연 집값이 안정되는 시기와의 그런 기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해서 뜨거워진 용산을 잡을 수 있을까?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해서 뜨거워진 재건축 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안에 택지지구를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집이 필요하고 공급이 딸려서 지금 현재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 서울 안쪽에는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지구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또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라든가 국공유지를 형질 변경을 시켜서 거기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을 하면 그 택지개발지구의 땅도 수용을 해야 되죠. 보상의 과정도 있죠. 형질 변경해야 되죠. 토목공사해야죠. 획지 만들어야 되죠. 분양해야 되죠. 또 입주할 때까지 공사의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정책을 지금에서야 서울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내왔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울에서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내리는 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수도권 외곽 조금만 나가도요, 지금 현재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현재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데 또다시 택지 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 이것들은 사실 조금 더 정부에서도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서울 지역 내에 필요한 지역에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서 스스로 건축주들이 공급을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집값을 잡는다고 한다면 훨씬 더 유효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도 지역 상향에는 인색하고 외곽 지역에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이 안고 있는 집값 폭등의 문제를 잡는데 굉장히 역부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서울 지역에 있는 개발 계획은,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개발 계획은요, 그러니까 관리 계획에서 얘기하는 개발 계획은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이 있는데, 마곡지구에서 도시 개발은 거의 끝났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안에서는 택지 개발이 없다. 수도권 외곽 지역에 어저께 발표한 14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개발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뭐냐면은요,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있다, 역세권 사거리가 있다. 그럼 이 역세권 사거리는 아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할 것이고, 그리고 개발에 대한 압력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을요, 그냥 두게 되면 개인 사유지들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가진 개별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 도시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들어가서 도시의 미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바른 용도도 찾지 못하는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각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들 있죠. 그런 데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개발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변경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발이 되는 곳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개발을 할 때 그 정형된 틀에 맞춰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지, 지구 단위 계획이 바로 개발이 되는 그러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그냥 규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용도 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이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블럭으로 이렇게 대부분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A-1블럭, A-2블럭, B-2블럭, B-3블럭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럭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블럭 안에는 각각의 필지들이 있을 겁니다. 1-1번지부터 뭐 12-3번지까지. 그런 각각의 필지별로 정해져요. 뭐가 정해지냐면 용적률도 정해지고, 건폐율도 정해지고, 층수도 정해지고, 용도까지 정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규제 수단입니까? 보통 우리는 어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국회법에 관련된 그러한 법률만 지키면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어도 되거든요. 건축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도시 관리 계획 안에서 지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규제 수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토지를 살 때 단독주택이나 특히 다가구 주택을 살 때요, 지구 단위 계획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필지와 B라고 하는 필지에 이렇게 R형처럼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A라는 집과 B라고 하는 집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건축을 할 때 같이 지어라라는 얘기예요. 따로따로는 개별 건축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강제가 있고 권장이 있어요. 근데 강제가 되었을 경우는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모르고서는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투자한다든가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상권이 있는 건대라든가 홍대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를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의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리 계획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이 나서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상담을 하신 분이 한남 뉴타운 상담을 끝내고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어떤 거랬냐면 신촌 지역에 지금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상권이 이동을 하는 방향이요, 방법이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예전에 신촌이 아주 굉장히 잘 될 때가 있었죠. 이 신촌이 대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뭐 화장품도 사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했던 곳이 바로 신촌인데, 어느 순간부터 신촌이 쇠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쇠퇴하던 것이 지금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굉장히 좋았던 것인데, 근데 왜 신촌이 쇠퇴를 했냐면은요, 여러분들 상권에서요,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 상권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 먹기가 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신촌에서 빠졌던 그러한 상권들이 어디로 가냐면 홍대로도 가고 연남동으로도 가고 그 사이에 이태원으로도 갔습니다. 상권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권이 이동하는 것이 요새는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많이 임차인들이 필요로 해서 월세를 더 주고라도 내가 여기를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상권이 형성되었다면 요즘에 적어도 2018년도의 상권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원래 있었던 상권에 있다가 월세를 올려주지 못해서 쫓겨나는, 즉 요즘 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되어서 나오는, 조금 더 임대료가 싼 곳으로 옮겨가고 그 옮겨가서 하나의 군락을 세입자들이 이루는 곳, 거기가 하나의 또 다른 신상권이 되는, 과거의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과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건대 앞에 갔다는 건대 상권이 굉장히 좋죠. 지구단위 기획까지 연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대 상권이 아직도 주말에 가면 그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높은 대형 종합 쇼핑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가 큰 그러한 건물이 없으면은요, 그 지역은 상권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건대 주변에는요, 건대 골목 상권에는 커다란 높은 그런 건물이 없느냐? 그것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는 필지들이 굉장히 작아요. 단위 필지들이 작기 때문에 이 단위 필지들을 개별 건축을 못하게 해놨어요. 옆집과 같이 지어라, 뒷집과 같이 지어라,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연접 개발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접 개발이 아닌 30평 가지고 단독 개발이 안 되는 거죠. 큰 건물이 올라가려면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이 주차 코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옆에 필지랑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옆집과 같이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동의를 같이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권을 형성을 하는데 골목 상권이, 높은 건물이 없는 골목 상권이 사는 이유, 이런 것들도 바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거 말고도 한 두 가지 정도가 다 있는데, 용산을 얘기를 하면서 이 관리 계획을 얘기를 한 것은요, 용산 전 지역을 이렇게 세분화시켜 봤을 때 이 관리 계획 내용 안에 부합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서부 이천동의 재건축이라든가 민족공원의 개발이라든가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용산 투자 이슈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용산에서 핫한 게 주거 지역을 보면은요, 한남 뉴타운 있죠. 이 한남 뉴타운이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한남 뉴타운은요, 민족공원 우측에, 용산 우측에 있는 그러한 재개발 지역으로서 2구역부터 5구역까지 가고 있는, 그냥 주거를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로 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용산 한강로에 용산역과 서울역을 지하로 잇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도 멀 뿐더러 하등의 관계가 없죠. 물론 분위기상으로는 용산 개발에 축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지금도 한남 뉴타운은 평당 빌라 같은 경우 1억이 넘고 단독주택 30평짜리가 평당 4천, 5천만 원이 가는 그런 지역이고 물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계획 발표가 되고 혹은 철회를 하고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다. 이 한남 뉴타운과 동시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서부 이천동입니다. 이 서부 이천동에 가면은요, 서부 이천동에 원래 거기 서부 이천동이 왜 이슈가 되었냐면, 그 뒤쪽에 있는 서부 이천동의 기지창 국제업무단지죠. 국제업무단지 앞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 중산 아파트, 시범 아파트, 이촌 1구역이라든가 대림 아파트, 성원 아파트, 이러한 이 병풍처럼 쳐져 있는 아주 낡은 아파트 내지는 높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용산 역 개발을 하면서요, 이것을 전부 다 수용해서 통합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10년 전부터. 그런데 그 이슈가 사그라들면서요, 지금은 이제 마스터 플랜이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더라도요, 이 앞에 있는 아파트들은 개별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정비 사업에 의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한강로에서 용산까지, 한강로에 있는 철도를 지하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서부 이천동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부 이천동을 요 근간에 투자를 하셨거나 계약을 하신 분들은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서부 이천동의 개발은 이제 도정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주거용 쪽에서는 이제 동부 이천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 동부 이촌동은 신축 아파트도 있고 재고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그 지역의 랜드마크거든요. 지금 동부 이촌동의 첼리투스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첼리투스의 가격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가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 같아요. 동부 이촌동이나 아니면은 반포,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반포, 압구정 여기는 사실 서울에서 1등입니다. 거기를 팔을까요? 제가 이촌동을 팔을까요? 아니면은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팔을까요? 저는 대부분 그것을 팔아서 무언가 대안이 없다면 그냥 가지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서울에서 1등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부 이촌동은 살기도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가격을 자랑할 곳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신다면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암동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후암동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암동은 기존에 있던 재개발 구역들이 있어요. 그 남산 왼쪽에 있는 것들이 거든요. 그래서 한강로 쪽에 붙은 것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사실상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한 개 정도 구역이 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요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암동에 들어갈 때도요.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지만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용산 개발에 의해서 가격이 막 탄력이 붙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또 흔히 말하는 꼭지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남뉴타운 주변에 좀 유망한 데들이 좀 있죠. 뭐 청아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삼성 리버빌 아파트, 리버탑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빌리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 5거리의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다른 데가 가격이 오르면서 유엔빌리지가 저평가되는 그런 분위기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용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훑어주면서 그 전에 제가 관리 계획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에서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